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읽어주랑 하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책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책을 읽지 않아도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 책과 함께하면 좋은 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금 흥미로운 글을 읽었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문맹률이라고 하죠. 글자를 모르는 비율이 가장 낮은데 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실질 문맹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우리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짧은 글을 읽는 것에 익숙해졌고 따라서 글이라기보다 일부 단어들만 훑어서 빨리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글을 읽을 때 문맥을 파악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또 글을 왜곡해서 해석할 확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는데 문해력도 근육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깊게 읽고 듣는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책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과 같아서 경청하는 능력도 높아지게 도와주고 또 타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상대를 이해하는 공감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 좋은 점이 꽤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저자 김겨울의 책의 말들입니다. 저자는 내가 책이 되면 어쩌지? 라고 할 만큼 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그동안 다른 세계를 상상하고 공감하기 위해 읽었던 수많은 책에서 책과 관련된 문장들을 수집하고 여기에 저자의 생각과 경험을 이어 다시 책으로 완성했습니다. 저자는 겨울서점이라는 채널도 운영 중인 유튜버이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채널이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그럼 지금부터 김겨울님의 책에 대한 사랑을 읽어드릴게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에 책을 한 권 들고 가서 오래오래 베이글을 먹는 건 윤나만의 즐거움이었다. 정세랑의 피프티피플이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온다. 책을 들고 카페에 가는 것쯤이야 별일도 아니지만 터질 것 같은 백팩을 메고 카페에 가 사르트르의 말을 필사했던 아침이 있었다. 가방에는 무거운 노트북과 책 몇 권, 만년필 묶음 같은 것이 들어있었다. 이사하는 와중에 없어지거나 망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 그날 일정에 필요한 것들까지 싼 가방 때문에 걷는 내내 몸이 휘청거렸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베이글 샌드위치를 시켜놓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절반쯤 읽은 말을 스토퍼로 고정해 놓고 천천히 필사했다. 어떤 날에는 제주도 해변의 카페에서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시켜두고 책과 바다를 밥과 반찬처럼 바라보았다. 무슨 책을 읽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길가에 단정히 놓인 테이블 너머로 보이던 푸른 수평선은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명절을 피해 도망친 여행에서 나는 실컷 앉고 실컷 읽고 실컷 걸었다. 캐리어도 없이 들고 나온 백팩이 대책 없이 무거웠다. 그 이듬해 또 제주로 도망쳤을 때 전해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우연히 만난 오빠들이 만든 카페에 죽치고 앉아 하염없이 읽었다. 돌담에 바람이 불고 나는 기타리스트 오빠의 반주에 맞춰 이따금 노래했다.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장담하지 못한 채 가만히 카페에 앉아 있었다. 나는 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나는 늘 책을 들고 가만히 카페에 앉아 있었다. 무엇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 앉아있기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읽고 쓰는 동안 무수한 시간이 멍청한 나를 통과해 갔다. 그래서 앉아있는 것도 흘러가는 것이구나 알게 됐다. 새로운 시작도 성가신 도망도 다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도 카페에 앉아 책을 읽는 시간 동안만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혹은 아무것도 흘러가고 있지 않다고 착각할 수 있어 좋았다. 냉장고 문을 열다가, 길을 걷다가, 책을 읽다가, 양파를 썰다가, 심지어 잠을 자던 중에도 그것이 의식의 표면을 찢어발기며 떠오른다. 배수아에 멀리 있다 우르는 늦을 것이다 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온다. 책이 뭐든 다 해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안다. 숨도 못 쉬고 책만 읽던 때에도 책을 읽다 말고 집어던진 날들이 있었다. 자다 말고 땀을 흘리며 깨어나고 조용한 새벽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별, 달빛 같지도 않은 희끄무레한 빛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형태는 참 다양도하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뜬 눈으로 해를 맞이하면 다시 세상이 쿵쾅쿵쾅 다가왔다. 도망가지도 못할 세상이 내 손목을 붙잡고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럴 땐 이게 다 뭐람? 책도 절도 없이 나는 헤매는구나 엉엉 울었다. 정말로 세상은 지치지도 않고 다가왔다. 제발 그만 오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소원이 실현된 적은 없다. 나는 손목을 붙잡힌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무릎이 까지고 발목이 꺾이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므로 나의 증인이 되어줄 사람들은 모두 자기 몫의 울음을 울러 갔다. 내 마음의 발은 아치가 모두 무너졌다. 책은 내가 간신히 얻은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안정, 삶, 집 같은 단어이다. 내가 도도한 인간이라는 평판은 문제의 파티 후에야 나타난 듯한데, 그 파티는 내 두 번째 책인 드링킹이라는 책이 출간된 직후에 열렸다. 캐롤라인 랩의 명랑한 은둔자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온다. 365일 중 절반쯤은 혼자 있다. 나는 혼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이메일 답장을 하고 책을 읽고 밥을 먹고 원고를 쓰고 영상 기획을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촬영을 하고 영화를 본다. 사람을 만나는 날은 대개 미팅이나 강연이나 교습이 있는 날이다. 점심을 같이 먹어야만 하는 회사 동료와 상사도 없고, 집중할 만하면 이름을 부르는 가족이나 놀아달라고 부채는 반려동물도 없다. 나는 자유를 느낀다. 행복을 느낀다. 고독을 느낀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달랐던가? 그렇진 않았던 것 같다. 잘못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지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건 범죄도 아니고 질병도 아닌데, 측은한 시선 속에서 나의 소중한 행복은 이기심이 되고 소중한 고독은 부작용이 된다. 고독하지 않기 위해 사람을 만나고 가족을 만들어야 한다고 누군가가 말한다.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우리 세대가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나는 웃는다. 적어도 이 집에서 고독은 행복의 전제 조건 같은 것이다. 나는 고독해서 행복을 느낀다. 고독함에도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다.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 것도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내가 부여한 우선순위의 목록이 조금 다른 것 뿐이다. 물론 언젠가 이게 다 부질없는 일로 밝혀질지도 모른다. 소중한 사람들과 자주 만났어야 한다고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 오히려 고독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던 것을 후회할지도 모른다. 어차피 사람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법이니까. 이런 삶의 방식이 가능한 건 온라인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기 때문인 것 같다. 그건 직접 만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또 완전히 다르지도 않다. 개방과 고립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삶. 그래도 졸업 이후 그 책을 즐길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시간을 낭비했다. 김영민의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온다. 2014년 5월 6일에 공책에 이렇게 썼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나에게는 없다. 그것은 선언이자 다짐이기도 했는데 내가 하는 일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 그걸로 기타도 살 수 있고 공연하러도 다닐 수 있고 책도 살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학교 광장에서 맥주도 마실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대신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으니까 좀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사회에서 규정한 낭비의 개념을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을 그만두기 위해 나를 여러 번 타일러야 했다.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오랫동안 세뇌된 한국 사회의 가치관은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진짜 낭비, 그러니까 책도 읽지 않고 글도 쓰지 않고 연습도 하지 않고 공연도 하지 않고 맥주만 마시는 그런 시간 낭비를 하면서 진은영의 대학 시절 같은 시를 읽으면서 침대에서 구르며 갑갑해 했더랬다. 켜켜이 쏟아지는 햇빛 속을 단정한 몸으로 지나쳐 가는 아이들의 속도에 가끔 겁나기도 했지만 빈둥빈둥 노는 듯하던 빈센트 반 고를 생각하며 담담하게 담배만 피우던 시절. 그건 사회가 규정한 낭비이면서 내가 규정한 낭비였는데도 자리에 일어나 뭘 하지 못했다. 온종일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한숨을 그 한숨을 다 모았으면 거기 든 수증기의 양만으로도 잠수가 가능했을 것이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나와 나의 다정한 사람들, 미워하면서도 사실은 깊이 사랑했던 세상에 대해서 나만이 쓸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써야 하지 않을까? 김진영의 아침의 피아노에 이런 문장이 나온다. 삶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한 권의 책으로 옮기는 일은 요원해 보인다. 단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 중요한 내용을 골라내고 또 골라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 쓰고 또 쓰다 보면 그것은 보르헤스의 소설에서처럼 실물 크기의 지도를 그리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82세에 사망한 사람의 삶의 책이란
82년 동안 혹은 그보다 더 오래 읽어야 하는 분량의 책이다. 그리하여 누구나 죽을 때 이르러서는 오로지 자신만이 읽을 수 있는 외로운 책을 갖게 된다. 자신만이 읽었고 읽을 수 있으며 단 한 번 낭독되었고 앞으로도 결코 완독될 일이 없는 책이다. 누구도 읽을 일 없는 이 책을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쓰는 태도를 우리는 품이라고 부른다. 새로 제작하는 전래동화 20권짜리 전집에 비해 단행본인 에세이집은 말하자면 쉬어가며 할 수 있는 일거리인데도 원고를 넘기면서부터 은근히 채근을 해대었다. 양귀자의 기회주의자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온다. 로맨스는 별책부록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한국 드라마를 10년에 한 편쯤 보는 시청자이지만 이 드라마는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드라마 배경이 무려 출판사. 보는 내내 출판사의 일과를 엿볼 수 있다. 드라마이니만큼 판타지에 가까운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종영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가끔 어떤 장면들이 떠오른다. 저자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휴일에 출근한 직원들이 창고에 주저앉아 일일이 띠지를 풀어내던 모습. 책 날개에 프로필이 잘못 들어가 발을 동동 구르고 팔리지 않은 책을 창고 비용 때문에 폐지 처리하던 모습. 시는 유명해졌는데 사람들이 공유만 하고 시집을 사지 않아 가난에 시달리는 시인과 번역본 몇 개를 짜집기해서 뚝딱 만들어낸 책. 그 책을 붙들고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사원. 주인공들의 로맨스나 미스터리보다 마음에 오래 남은 것은 그런 장면들이었다. 책을 여러 권 내고 북튜브를 운영하면서 독자의 위치로만 보던 출판계를 조금은 복합적으로 보게 됐고 애정도 갖게 됐다. 작은 부분이나마 드라마로 보여주게 된 것이 반갑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코 아름답고 곱기만 한 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종사자가 공유하는 감각이 있다는 느낌을 여러 번 받았다. 그 감각이란 드라마의 대사를 빌리자면 우리 책 만드는 사람들이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책 만드는 사람들.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오그라드는 소리를 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리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건 출판계를 자본 논리에 잠식시키지 않는 등불 같은 감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파주의 겨울은 유난히 춥다는 여러 전언이 있었다. 북쪽이라 그렇기도 하겠지만 출판사들을 산업단지에 몰아넣어서이기도 할 테고 출판 시장이 얼어붙어서이기도 할 테다. 출판단지에 따뜻한 겨울이 피어오르는 때를 소박하게 기다리고 있다. 시간의 특성을 다룬 최고의 책 중 한 권으로 꼽히는 시간의 방향에서 한스 라히헨바흐가 제시한 것처럼 시간이 초래한 불안을 피하기 위해 파르메니데스는 시간의 존재를 부정하려 했고 플라톤은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이데아의 세계를 상상했으며 헤겔은 정신이 덧없음을 초월하여 그 충만함 속에서 자신을 아는 순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카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온다. 하이데거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 위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 모든 인간은 탄생부터 죽음으로 이어지는 각자의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죽음은 그가 가진 시간의 끝이다. 패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그는 다가올 죽음을 향해 미리 달려나가 봄으로써 현재의 삶에서 허위를 걷어낼 수 있고
그 순간 과거는 새롭게 해석되며 그와 동시에 현재 역시 새로운 세계로 펼쳐진다. 미래와 과거와 현재가 손을 잡고 춤춘다. 그는 진정한 알맹이로 돌아온 존재가 된다. 카를로 로벨리에 따르면 시간이란 항상 흐르고 있는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양자들의 상호작용으로 탄생하는 결과다. 시간의 최소 단위에서는 아예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 속에 양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양자가 상호작용하는 것이 곧 시간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큰 규모의 시간은 이런 상호작용의 결과를 근사치로 경험하는 것이다. 규모를 넓혀 우주 단위로 보면 우주 전체의 현재라는 통일된 시점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뚝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간이라는 것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감지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규정하도록 구성된 존재인가 보다. 삼각형의 변 중간중간을 잘라도 자연스럽게 전체를 삼각형으로 인지하는 것처럼 초당 24프레임으로 바뀌는 영상에서는 화면이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처럼 작은 단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도 생생히 연속적으로 느끼도록 만들어졌나 보다. 그걸로 인간은 문명도 발전시키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인식적인 오류마저도 발견했나 보다. 존재하지 않는 것 위에 존재 근거를 쌓아온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또 만나요.